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렌 썬드라는 사람이 그랬다더군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라고요. 저도 한때 그 말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너무 잘하는 남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듬뿍 받으며 전생에 나라를 10대 번은 구했냐는 말을 들었죠. 적장을 품에 안고 강물에 뛰어든 농개였거나 흉년의 구율미를 풀어 제주 백성을 구했다던 김만덕이었을 거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7년 전 제가 카페 매니저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대학 전공과는 무관했고 학교 다닐 때 단순히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도 마땅한 취직 자리를 찾지 못하고 취업준비생으로 졸업했는데 그곳의 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래 일하기도 했으니 이참에 당분간 매니저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일을 하다 보니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참 좋은데다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카페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회사원들이 참 많았어요. 단골이 많았지만 얼굴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에도 아주 많은 손님이 찾는 곳이었죠. 그중 유달리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중 하나였죠. 제가 의식하기 전부터 몇 차례나 카페에 왔었다고 해요. 사실 남편이 뛰어나게 잘생긴 인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인상이에요. 선하다고 해야 할까요? 말끔하게 생겨서 누구에게나 사위 삼고 싶은 얼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네요. 많아요? 네? 방금 저분처럼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 많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소개시켜줄 아들이 없는데. 네? 저는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네? 말끔하게 생긴 얼굴로 뻔뻔하게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는 남편을 처음으로 의식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주문을 받을 동안 곁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던 동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더군요. 기분 나쁘게 추파를 던지면서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 정도면 그냥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예쁜 것도 아닌데 남편처럼 그냥 선하고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날 남편은 대답 없는 저에게 그냥 웃어 보이곤 또 온다고 사라지더니 정말로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항상 카푸치노를 주문했죠. 그래서 카페 동료들 사이에서는 카푸치노 남으로 통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카푸치노 남 왔어요? 나만 아직까지 못 봤잖아. 훈남이라던데. 한번 만나봐요, 매니저님. 매니저님한테 되게 관심 많아 보이던데. 그냥 가벼운 관심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매일같이 찾아와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제게 아는 체를 하고 가는 것도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동료들이 부추기니까 더 혹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찾아왔죠. 저는 남편이 매일같이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걸 알고 미리 포스기에 카푸치노를 찍어놓고 계산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카드는 오지 않고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그간 남편의 행동이 고백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때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이에 진전이 될 어떤 상황임을 직감했죠. 매니저님, 크리스마스에 만날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니요. 그럼 그거 알아요?
뭘요? 오늘부터 사귀면 크리스마스 때 딱 100일인데 네? 저랑 100일 뒤에 크리스마스 같이 안 보낼래요? 나중에 저희의 러브 스토리를 듣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질색하며 몸서리를 쳤어요. 그런 말로 고백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라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주변을 보니 곁에 있던 동료들이 대놓고 저와 남편을 보고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당장에 어떤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참, 그러고 보면 고단수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국 네라는 대답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럴싸한 데이트 한번 해본 것도 아닌데 2달을 얼굴 도장만 찍다가 대뜸 크리스마스 100일 전에 와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리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인이 되었기에 그만큼 불안함도 컸거든요. 이름도 나이도 하는 일도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만남이었어요. 젊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았고 근처 한 기업의 대리였어요. 늘 점심시간이나 회사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왔기 때문에 이 근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예상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남편은 생각보다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배려하고 무엇이든지 저에게 다 맞춰주었죠. 이전 남자친구와 제 주변의 모든 지인을 통틀어도 남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남자친구 앞에서 저는 그냥 공주님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함께 데이트하며 걸을 때면 늘 제 발치를 유심히 살폈어요. 제가 행여나 움푹 파인 길을 걷게 되거나 무엇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면 그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챘죠. 차를 탈 때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에스코트는 기본이었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너무 과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유난스럽지 않고 행동에 자연스레 배어져 있는 것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좋았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 어떤 말도 흘려듣지 않고 모두 기억해서 감동한 적도 많았어요. 가령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삼척의 한 바닷가를 보고 감탄한 적 있는데 몇 주 뒤에 삼척으로 여행을 간 적도 있어요. 음식을 먹고 맛있어하는 곳은 항상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또 가고 희연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기억해두고요. 그리고 저를 단 한 번도 너라고 지칭한 적이 없었어요. 희연이는 뭐가 먹고 싶어? 희연이 생각은 어때? 희연이가 할래? 처럼 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했죠.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색했는데 듣다 보니 그게 너무 다정하고 좋은 말이더라고요. 학교를 벗어나면 사실 제 이름을 불릴 일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졸업하자마자 카페에 취업한 이후로 이름보다 매니저님이라고 불린 횟수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근데 제 이름을 그것도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니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에 국한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가끔 친구들 커플 모임을 가면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이것 좀 먹어보시겠어요 하고 제안한다든지 머리카락에 뭐 묻었는데요 하고 알려준다든지요. 이게 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간혹 그런 행동이 오해를 사기도 해요. 실제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런 사소한 행동에 설렘을 느끼고 남편에게 접근하는 바람에 남편 친구와 그 여자친구가 헤어진 적도 있어요. 남편도 이 사건으로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고요. 물론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없는 수준의 관심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도 많았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그들과 연락하곤 했어요.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자들은 알잖아요.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진짜 친구로 생각해서 연락하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요. 물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정도의 여자인 친구도 있었지만요. 대개는 남편에게 굳이 불필요한 자신의 일상을 나누며 매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행여나 제게 의심을 사는 게 싫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전부 공유해 주었기에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상대 쪽이 노림수를 가지고 던진 말들에도 남편은 아슬아슬한 선을 지켜 은근한 선을 긋는 대답을 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심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 성격이 대놓고 연락하지 말라고 할 성격도 못 되어서 혼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결국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이별을 고한 적도 있어요. 그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붙잡고 이유를 계속 해물었고 그제야 저는 제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죠. 남편은 그때 진심을 다해 자신을 변호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맹세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다.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호의적인 표현이었을 뿐 자기한테 여자는 오로지 나뿐이라고요. 정말 헤어질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붙잡으니 어쩌겠습니까? 그 불안에는 남편의 주변에 저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학벌이 좋다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얼굴이 예쁘다거나 집안이 잘 산다거나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저보다 나을 수도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웃는 게 예뻤고 내면이 깨끗해 보이는 첫인상이 오래도록 남아 좋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여자들은 많아도 저처럼 돌아서면 되돌아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첫사랑 이후로는 오랜만이었다고요.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는데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진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자 문제가 걸림돌이 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을 알고 난 이후로 남편도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여자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여자인 친구는 단둘이 만나는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 꿈 같은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시기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연인보다 더 깊은 가족의 범위로 우리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참 즐거웠죠. 남편은 요리도 잘했어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카페 일도 쉬었었는데 집을 꾸미고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자연히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한 저녁상을 차리는 일이 제 몫이었는데 가끔 남편은 그것도 자기가 했어요. 오늘 저녁 하지 말라고? 나가서 먹게? 아니, 오늘은 스페셜 데이니까 내가 해줄게. 스페셜 데이? 헐,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닌데, 나 다 기록해뒀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희연이를 위해서 특별 코스 선사해주고 싶은 날이지. 아이, 깜짝이야. 뭐야. 난 또 우리 기념일 잊어버린 줄 알고 놀랐잖아. 잊으면 어때? 희연이는 잊고 있어도 돼.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2번 스페셜 데이라는 날을 지정해서 제게 요리를 해주곤 했어요. 가족이 되어 살다 보면 서로가 편해져서 소홀해지기도 하고 익숙해져서 표현에 인색해지기도 한다더라고요. 그게 내심 걱정이 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부부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노년이 되어서도 서로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꿈꿨던 거예요.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은 자는 모습만 보면 알밤을 때려주고 싶게 얄미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면 항상 안쓰럽고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무엇도 과신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활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승진 속도보다 조금 빨랐는데 그건 남편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좋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너무 바빠졌다는 것은 제게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하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야근을 하고 그 중에 한 번은 꼭 12시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러다 과로라도 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주말 근무까지 했으니까요. 그 회사 일은 과장 혼자 다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더라고요. 남편도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회사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제게 틈틈이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남편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일에 집중하고 더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마트에서 남편 회사 상사의 아내분과 만나면서 함께 카페를 갔다가 꺼림칙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원래 과장이었다가 부장이 되신 분의 아내분이셨어요. 희연 씨는 여전히 신혼이겠네. 에이, 아니에요. 좋은 신혼 시절은 다 간 것 같아요. 오빠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 뭐 요즘 회사 그리 바쁜 일도 없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야근도 많고 가끔 주말 특근까지 있어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주말 특근? 우리 그이는 한 번도 주말에 나간 적은 없는데. 네? 정말요? 아, 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 부서가 달라졌잖아. 회사 일이야 없던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그렇죠. 아유, 내가 괜한 말 했다. 희연 씨 신경 쓰이게.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를 거야. 우리 그이는 회사 일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서든 일 빼려고 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래. 어쩔 땐 회사에서 머리 굴리는 소리가 집에서까지 들린다니까. 그래도 부장님 되셨잖아요. 회사 생활에선 뭐 유능한 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꾀부리는 것도 능력이다. 그이는 순전히 운으로 간 거고 재경 씨는 능력이 좋잖아. 무엇보다 회사 일에 욕심도 있고. 그이가 그러는데 재경 씨는 부장 승진도 빠를 거라던데? 승진도 좋지만 전 지금보다 더 바빠지면 차라리 승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아유, 역시 신혼은 신혼인가 보다. 나는 그이가 애들 데리고 나간 주말이 제일 행복해. 일주일에 유일한 나의 자유시간이거든. 재경 씨가 아무리 사랑꾼이어도 어디 두고 봐. 희연 씨도 내 마음 이해할 날 올 거야. 그 마음을 이해할 날은 없었어요. 그러기도 전에 모든 것이 깨져버렸으니까요. 평범한 부부의 삶 속에서 가끔 오아시스처럼 찾아오는 자유 같은 것이나 갈망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은 개의치 말라고 했지만 어쩐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한 번도 주말 특근을 해본 적이 없다던 상사. 하지만 매달 많으면 2번까지도 주말 근무를 하는 남편. 그분의 말대로 일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나가? 미안해. 희연아, 이번 프로젝트가 진짜 중요한 거라 다들 나온다는데 과장인 내가 빠질 수 없어서. 아, 그래도 일찍은 오는 거지? 저녁은 같이 먹어야지. 기다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주말이니까 괜히 힘들게 요리하지 말고 밖에서 사 먹자. 번거로우면 내가 들어오면서 사올까? 희연이가 좋아하는 몰에 있는 딤섬 어때? 아니야.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래 들르면 지치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갔다 와. 뭐 먹을지는 생각해 볼게. 시켜 먹어도 되고. 그럴래?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푹 쉬고 있어. 남편이 다정히 제 입에 입맞춤을 하고 나간 그 순간에 저는 어쩐지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몰래 남편의 뒤라도 밟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상담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죠. 오랜 시간 남편을 알고 지낸 친구는 처음엔 제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생각하기에도 야근의 횟수나 주말 근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좀 수상하긴 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회사는 주변에서도 나름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맞춰진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애초에 회사에서 주말 근무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요. 정 불안하면 블랙박스라도 확인해봐. 블랙박스를? 못하겠지? 네 성격이 어떻게 블랙박스를 보겠어? 괜히 오빠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안 좋게만 하지. 못하겠어. 그럼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래? 지금으로선 핸드폰 뒤져보거나 블랙박스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 그래도 바람핀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건데. 그냥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너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정 찝찝하면 대놓고 오빠한테 물어보든지. 등신같이 이도저도 못하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럼 답답하기만 하지. 해결책을 달라고 한 상담은 아니었지만 친구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 마음을 알아채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 한은요. 그렇게 남편을 뒤에서 의심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결국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휴대전화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정황은 찾지 못했어요. 블랙박스에도 남편이 말한 대로 늘 회사만 오고 가는 일정이었고 누군가 차에 태운 흔적도 없었고요. 다행이네. 그래서 좀 속 시원해졌어? 거짓말. 너 아직도 뭔가 좀 찝찝하지? 왜 이러지? 무턱대고 계속 의심을 놓지 못하는 이 순간도 너무 싫어. 너한테 그다지 도움될 것 같진 않지만 바람을 피우려거든 회사에서도 피울 수 있잖아. 그 생각이 있으니까 찝찝한 거 아니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과 피우게 되겠죠.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은연중에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탓에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후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제 불안을 키운 것은 이전에 어떤 사건 탓도 있었어요. 남편이 승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쩌면 그 일이 저희 부부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 최초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짙은 호소와 사랑하는 마음에 결국 져주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남편의 호소가 제 마음을 흔들기도 했었고요. 저는 카페 일이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개인 카페를 차려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카페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었죠. 아이 때문이었어요. 가능한 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아 빨리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면 모르겠지만 낳을 거면 더 젊은 엄마, 젊은 아빠가 더 키우기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생각한 만큼 시간은 제게 강박이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할 기회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불임의 이유가 되나 싶어 불안했어요.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이상 아이는 반드시 낳고 싶은데 몸에 문제가 생겨 기회도 안 오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검사? 뭔가 원인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해결해보는 게 좋잖아. 희연아, 너무 조급한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할수록 아이가 천천히 찾아온대. 우리 아직 젊잖아. 젊긴. 여보는 이미 30대가 됐고 나도 내일 모레면 30대야. 아이를 낳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낳아서 기르고 싶어. 아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나는 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아이가 찾아와 준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따로 시술을 하면서 희연이를 고생시키면서까지 갖고 싶진 않아. 나는 그래도 여보 닮은 아이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나는 희연이만 있어도 됐는데? 희연이는 나 하나로 부족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괜찮아. 기다리면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야. 안 오면 뭐 내가 평생 수호천사 해주면 되지. 처음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갔지만 2달, 3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결국 다시 남편을 채근했죠.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빨리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몸에 문제가 있으니 아이를 갖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굳이 더 이상 아이를 기다리진 않을 테니까요. 물론 슬프긴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몸이 안 된다는데. 빠른 체념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머뭇거리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 정관 수술? 말 못해서 미안해. 너 만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 아이를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지. 대체 왜 그랬어? 왜? 그게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진 적이 있어. 둘 다 학생이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웠는데 그게 좀 나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더라고. 여자친구도 너무 힘들어했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만 그런 선택을 했어. 너무 내가 어렸었어. 그땐 결혼해도 아이는 없다는 생각을 할 만큼 임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니,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미안해, 희연아.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기 어려운 말이었어. 이게 결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진짜 미안해. 변명할 여지가 없이 내 잘못이야. 그래도 오빠, 그래도 이건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 일이었잖아. 맞아, 희연아. 이건 내 잘못이 맞아. 할 말이 없다.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검사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그건 설마 말 안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냥 자연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로 치려고? 미안해. 너무해. 오빠 그거 진짜 너무한 거야. 난 나한테 문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나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에 얼마나 잠을 설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로 사서 걱정을 사? 나는 설사 희연이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었어. 상관이 왜 없어? 오빠가 아이를 원하는데도 나 때문에 낳지 못하는 거면 상관이 있지. 그런 게 아니잖아. 나는 진짜 너만 있으면 돼. 아이 같은 거 필요도 없어. 저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수술을 해버렸다는 것도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찾아갔죠. 정말로 남편은 정관수술을 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에게 그만한 실망을 하게 되리란 것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큰 충격이 될 일이란 것도 생각지 못했어요. 늘 현명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리 철없던 시절의 한 일일지라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곁에서 꾸준히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전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지우러 갔을 때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실망이 컸고 자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가서 수술했고 오랫동안 후회를 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자신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결혼 전부터 아이는 둘은 꼭 낳고 싶다는 제가 실망할 것 같아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누구보다도 내 행복이 우선인데 자기가 커다란 행복을 앗아가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이가 필요했어. 근데 오빠는 아이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 미안해. 진작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나한테 아이가 없을 거란 상상도 못 해봤고, 솔직히 당신이 날 그런 식으로 속일 거라는 것도 미처 몰랐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한 결혼이랑 그렇지 않은 결혼이라는 건 달라.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잘할게. 희연이를 만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아이 공백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게. 어? 하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했고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이혼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건가 싶을 만큼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절대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기어이 친정에 찾아온 남편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희연이 너 없으면 안 되겠어. 장모님, 장인어른, 저 두들겨 패주기라도 하세요. 마음 풀리실 때까지 그러셔도 됩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마루로 떨어지는데 보기 힘들더라고요.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도 저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결국 그 어떠한 확신도 얻지 못하고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매주 서너 번의 야근과 주말 특근을 빠짐없이 했고요. 회사 생활을 해보지 못해 이해도 못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회사 일에 대한 것은 묻지도 않았어요. 무슨 프로젝트가 그렇게 긴지, 언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요. 집에 돌아오면 세상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회사에 있는 동안은 연락도 잘 되지 않더군요. 많이 바쁜지 회사 가면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제 삶은 점점 무료해졌어요.
원래는 진작 복직하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 있기를 원했어요. 저마저 바빠지면 얼굴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다고요. 일단은 남편의 의견을 수용해서 집에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멍하게 앉아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이 생기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은 독이 되었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도 문득 남편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싫었어요. 정관수술은 뭐 둘째치고 어쨌거나 항상 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생각을 지우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평소 자주 연락하지도 않는 남편의 회사 동료 아내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지선 씨, 어쩐 일이에요? 희연 씨, 소식 못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회사가 지금 발칵 뒤집혔대요. 재경 씨 때문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경 씨 때문에 회사가 뒤집혔다뇨. 아, 내가 진짜 희연 씨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어떻게 희연 씨, 지금 애들 아빠 말 들어보니까 재경 씨 지금 경찰서에 간 것 같아. 뭐라고요? 경찰서요? 회사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재경 씨를 주먹으로 쳤는데 코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자리에 피가 그냥 여기저기 묻고 난리도 아니었대. 아니, 왜요? 왜? 누가 오빠를 때려요? 누가요? 그게 재경 씨를 상간남이라고 했다더라고. 네? 어쩜 좋아. 애들 아빠가 희연 씨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급하게 나한테 연락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연락 없었어? 재경 씨한테도? 아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선 씨, 제대로 좀 말해줘요. 그날 회사 동료 아내인 지선 씨의 연락을 듣고 급히 경찰서를 향하는 동안에요. 다리가 몇 번이나 풀려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온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아파트 현관에서 주저앉아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온몸이 마치 한겨울에 발가벗겨진 채 내던져진 것처럼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더라고요. 지선 씨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찾아온 남자는 옆부서 대리의 남편이었는데 그간 그들이 만난 증거를 모아 회사에서 뿌렸답니다. 둘이 나눴던 카톡 대화와 낯뜨거운 미래의 사진들이 회사 동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차마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사진이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기에 어렵사리 부탁했습니다.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경찰서에 가니 남편과 그 대리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찾아온 것을 보고 남편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피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많이 맞아서 입술이 찢어지고 광대가 부은 데다가 옷이 죄다 피로 엉망이더라고요. 코피가 났다고 하더니 억만증창이 된 꼴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는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상간남이라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인 내 남편이?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설득하고 싶었는데 입도 발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정황상 뭔가 오해가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대리의 남편은 이미 완벽한 증거를 모은 후에야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찾아온 것 같았다고요. 제 안색을 살피던 경찰분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뒤통수만 보여주더라고요. 극심한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모든 여자가 그럴 겁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세상의 모든 아내는 모르고 당했고 그래서 늘 배신감을 느낀다고요. 알았으면 배신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랬구나 하고 화만 났을 겁니다. 이런 일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고 나쁜 소문은 어찌나 속도가 빠르던지요. 세상 사랑꾼과 결혼해서 둘도 없는 꽃길 걷고 있다던 김희연의 남편이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폈다더라. 그런 소문 뒤에는 항상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뒤따랐다고 해요. 그만큼 주변에도 완벽한 사랑꾼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사자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늘 선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요. 아예 대놓고 오피스 와이프를 만들어 회사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는 입사년도에 차이가 있는 2살 연상의 여자였어요.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부서도 책임 프로젝트도 다른 두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무엇을 했을까요?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주말 특근이라는 이유로 집을 비우고 절대 들킬 일이 없는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겠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남편을 믿고 있는 사이 상대 측 남편은 끈질기게 따라붙어 증거를 수집했고요. 그 덕에 저도 다 알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터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웬 여자들로부터 연달아 연락이 온 거예요. 송재경 씨, 아시죠? 네? 누구세요? 저 송재경 씨랑 6개월 만났거든요. 네? 와이프분이 불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송재경 그 자식 오피스 와이프 뽀록 났다면서요? 그거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바람 상대가 한 명이 아니거든. 저기요. 지금 무슨 말을? 내가 어차피 둘이 재미나 보고 만나는 사이라 그냥 모른 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 하는 행동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세상 사랑꾼인 척 연기하는 게 너무 소름 돋고 알고나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냥 송재경 씨 말이면 껌뻑 죽어서 뭐든 이해해준다면서요? 그러고 살지 말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희연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기,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모르고 만났어요. 네? 와인 모임에 나온 송재경 씨가 자길 돌싱남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작정하고 불륜하러 만난 건 아니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좀 억울하고 그래요. 연락을 안 드리면 나만 나쁜 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두통과 함께 이명이 찾아왔는데 원인은 뻔했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저 나아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서에 다녀온 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도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 남편 성격이라면 이것도 어떻게 자기 언변으로 무마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계에 다다랐나 보죠. 뭘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상간녀의 존재를 동시에 알게 된 기분 아시나요? 모르셨으면 합니다. 역설적으로 한 명일 때보다 3명의 상간녀가 더 나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었는데 3번째 알게 되니 기가 차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으니 말 다 했죠. 그 뒤는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용기도 마음도 그 어떤 관용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있다가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었죠.
시댁은 살던 곳과 2시간 거리였지만 자주 찾아뵐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들만 둘인 두 분이 정말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두 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보이고 말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서럽더라고요. 몇 주 사이에 살이 쏙 빠진 얼굴로 찾아와 다짜고짜 눈물바람이었으니 두 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다가 혹시 재경이 문제냐고 물으시기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시아버지께서 바로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죠. 어머님이 건네주신 따뜻한 유자차가 완전히 식을 때쯤에야 남편은 왔어요. 제가 뭐라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제 표정과 태도를 보고 시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남편은 제가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지 오자마자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네 입으로 말해봐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읊어보라고. 그냥 희연이한테 좀 미안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좀 미안한 일? 재경이 너 설마 바람 폈냐? 죄송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세상에, 네가 어떡해? 다 제 잘못이에요.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어떻게 감히 네가 바람을 피워? 어떻게 네가? 희연아, 네가 말해봐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제 편을 들어달라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게 됐다 솔직하게 이르기 위해 나간 자리라도요. 시부모님께 남편의 허물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의 잘못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아들이 감히 짐승이나 할 짓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남편이 회사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도 2명의 상간녀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다 후회할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눈앞이 어지러우시다고 눈을 질끔 감고 있으시다가도 놀라 달려온 남편의 멱살을 손이 하얘지도록 잡더라고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시고 남편을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어떡해? 네가 감히 어떡해? 날 보고 자랐으면서, 네 엄마 보고 자랐으면서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해? 너는 나도 무시한 거다. 네 엄마가 평생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걸 봤으면서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건 네 엄마를 무시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네 아빠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건데 희연이를 내 꼴을 만들고 그러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다 안 들켰다 뿐이지. 다 그러고 살아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뭐? 아니, 그래서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많다고요. 당신 똑바로 봐요. 당신이 내 아들한테 뭘 가르쳐놨는지. 또 무슨 아빠를 보고 배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피가 어딜 가니? 유전이 될 게 없어서 그딴 걸 물려줘? 당신 왜 말이 없어?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희연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고개 들고 살 거냐고. 나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희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바보처럼 얼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워 시어머니를 속썩였던 모양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저 나이까지 저렇게 금실이 좋으실까 할 정도로 다정하셨으니까요.
시아버님이 다정하시니 그래서 남편이 그걸 빼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일종의 연기이자 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고 두 분께 면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그저 발만 바라보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시어머님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알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요. 그리고 후에도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헤어질 수가 없었다고요. 자식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저 자기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제대로 걸린 것만 무려 5번인데 5번을 참는 동안 5번을 죽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자식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 큰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시며 울며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몇 번이나 피우고도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그래도 되는 일로 알고 그런 것 같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더러운 바람기가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몇 번이고 지치지도 않고 사과하시니 저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했단 소리는 듣기도 싫었는데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본인이 저와 같은 처지였던 적이 있었기에 무엇이 위로가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었어요. 적당히 재산을 분할하고 당장의 그 지긋지긋한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저를 막아선 것은 시어머님이셨죠. 순순히 물러나지 말아라. 네? 무려 상간녀만 3명이고 널 기만한 세월이 있지 않니? 저런 것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 위자료로 집과 차 모두 달라고 해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오빠가 줄 리도 없고. 변호사를 사.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변호사 내가 대주마. 내가 내 집 팔아서라도 대줄 테니까 한 푼도 뺏기지 말고 다 받아내. 어머님, 그렇게 해도 시원찮다. 상간녀들한테도 죄다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그 돈 받아서 뭐 하겠냐 그런 생각 말고 돈으로라도 받아. 꼴랑 말 한마디로 퉁치려고 하는 것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돈이다. 시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바람 속에서도 시어머님께서는 꿋꿋이 차근차근 이혼 준비도 하셨다고 해요. 그야말로 도장만 찍고 내면 그만이었는데 그때마다 어린 아들들이 눈에 걸리셨다고요. 아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아들 결혼식 혼주석이었다네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열혈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내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지내다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거죠. 왜 그랬어? 그냥 그랬어. 그냥이 어딨어.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희연아, 부족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근데 왜 바람을 폈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여자들이랑 한 건 그냥 놀이지. 그냥 매일 밤마다 같이 놀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런 걸 희연이랑 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이 원했던 것은 제가 절대 들어줄 수 없었던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었고 제 기준에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지만요. 그게 바람의 이유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사람과 단지 욕구만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것일 뿐이라는 게 변명이 될까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불륜이 아닐까요? 남편이 제 앞에서 틈틈이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남편이 기혼자였던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죠.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전 재산을 넘기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건 법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혼 소송에 시어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겁니다. 재판장에서 사실 아들 부부의 혼인 파탄의 이유는 자식에게 잘못된 교육을 한 본인 탓이라고 호소하신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아들을 용서하고 싶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죠. 시어머님의 마지막 호소가 재판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서자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맞춰주었죠. 상간녀 둘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남편도 역시 상대 측으로부터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를 부담해야 했죠. 그나마 남은 재산이었던 차를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으면서요. 회사는 다닐 수 있었을까요? 소문이 나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아는 지인을 통해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어 근근히 살아간다고 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었던 내 남편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랑꾼의 사랑을 받던 제 신세가 이렇게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고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저는 종종 밤마다 이명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곤 해요. 이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라가 치밀듯이 남편이 생각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차츰 나아질 거라고 시간에 기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종종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만날 때마다 남편 욕을 그렇게 하세요.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큰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도 같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간 남편의 형편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말의 측은지심도 안 든다고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와 같은 공감대를 나눈 사이가 되어 지금도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남편이 보기 싫은 만큼 시댁도 거리를 두기 마련인데 저는 시어머니가 좋습니다. 제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사실 시어머니만큼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안 됩니다. 아마 변변찮은 꼴로 하루하루를 분노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잡아주셨으니 이명이나 우울증 같은 작은 부작용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님은 벌써부터 자기가 중매를 서주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 때문에 제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미안했던 거죠.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재혼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제가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웃으며 농담을 얹어 마다하니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재혼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랑 그거 안 해도 잘 살아요. 남녀가 하는 것만이 사랑인가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사랑이죠. 저는 지옥불에 나를 내던질 사랑 말고 이렇게 제 마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